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자유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정리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행의 배열과 연의 배열이 자유롭습니다. 얘 왜 글자를 여기서 끊었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상징적이고요. 교훈적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세상엔 슬픔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 의지적이고요. 비판적입니다. 여기에선 슬픔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나 있고 기쁨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나 있을 거예요. 에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제목에서부터 말이 안 됩니다. 제목에서 역설이 쓰여져 있습니다. 역설은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걸 역설법이라고 하죠. 구성을 보면 여기 보세요. 이기적인 너, 기쁨이 너한테 슬픔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 슬픔의 가치를 배울 때까지. 마지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걸어가겠다. 아, 마지막 부분에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들 슬픔 본 적 있어요? 아니지. 근데 슬픔이 형체를 지니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요 말 엄청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하여서 표현했다. 의인법 쓰여 있군. 다음, 슬픔이 좋다라는 것, 기쁨이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는 아니지. 어쩌면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뭐라고 한다? 낯설게 하기 기법. 신선하죠. 슬픔이 기쁨에게, 슬픔은 긍정이고 기쁨은 부정적이라고 역설적 표현 썼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좋다고? 슬픔이 좋다고. 슬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자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합니다. 여기에서의 너는 기쁨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어떻게 기쁨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쁨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외워두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의 기쁨만 추구하면서 살게 될 거고, 더불어 사는 삶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슬픔, 그리고 슬픔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작품 해설 밑줄 그쳐. 뭐라고? 슬픔과 기쁨을 나와 너로 의인화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해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고 더불어 사는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슬픔이 필요하다고 노래합니다. 이 시에서의 나쁜 놈이에요. 기쁨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한 이기적 존재. 그와는 다르게 슬픔은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고, 이게 역설이다. 시적 발상의 측면에서 슬픔에 대한 송찰을 통해 이기적인 삶 반성하시죠. 사랑을 위해선 슬픔이 필요합니다. 라는 역설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법 쓰여져 있다고. 1950년대생이고요. 어디가 있을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랑이다, 사랑하다 죽어버려라고 해서 96년도에 시집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완전 엄청 초히트했었거든. 이렇게 당시 시집으로서.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잖아.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이런 이야기거든. 동반자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7차, 8차 교육과정 넘어오면서 현대 시인 중에 사랑의 시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지 않아요. 왜냐? 앞에서 얘기 다 했으니까. 시작하죠. 슬픔이 기쁨에게. 우리 이제 내신처럼 필기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슬픔이 화자, 기쁨에게 청자. 슬픔은 긍정적인 거고 기쁨은 부정적인 겁니다. 슬픔은 왜 긍정적인 거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니까. 기쁨은 부정적입니다. 왜?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슬픔이나 기쁨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 얘네들이 사람처럼 말을 한다? 의인법 쓰여 있다.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다.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죠. 제목에서부터 쓸 게 꽤 많이 있었죠. 시작합시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나에다가 체크. 시에서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면 늘 이런 말 쓸 수가 있죠. 뭐라고?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모의고사에 엄청 자주 나오는 말이죠. 나는 이제 너에게 또 슬픔을 주겠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할 거다. 의지 강조. 그런데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반복이죠. 시에서 반복하면 뭐 생긴다고? 운율 생긴다고. 시에서 반복, 운율. 이 시의 형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렇게 쓸게요. 겠다가 운율 형성 요소고요. 무엇을 반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폼나는 말로 써볼까? 종결 어미의 반복.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합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사랑보다 슬픔이 소중해? 말이 안 되죠. 역설법. 즉 사랑 세모, 이기적인 것 세모, 소중한 슬픔, 슬픔 동그라미, 따뜻한 마음. 이렇게. 역설도 있고 사랑과 슬픔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면 옆에다가 또 대조 하나 써놓을게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 앞으로 요 색깔은 누구냐? 소외된 사람들은 요 색깔 할 거예요. 할머니, 소외된 사람들.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소외된 사람들. 귤값을 깎으며 기뻐하던 너를 위해 우후! 집에 와서 막 귤 봉다리 들고 있으면서 내가 할머니가 추운 데서 귤 팔고 있는데 내가 서비스로 5개 그냥 가져왔잖아. 나쁜 놈의 자식. 그것 좀 그냥 내비두고 돈 좀 더 주고 오면은 안 돼?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해서. 너는 이기적이죠. 그럼 이기적인 애들한테는 우리 자꾸 세모 표시하고 있었죠? 나는 슬픔이니까 좋아 동그라미.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소외된 이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얼굴. 저 할머니랑 너랑 사실은 같은 사람이야. 너무 그 할머니한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제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기쁨아?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옆에다가 씁시다. 너. 한 번도 웃어주지 않았던 너.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기쁨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덮인 동사자에다가 동그라미. 소외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표현 너무 무섭지 않아? 동사자면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데, 또 죽는데, 죽은 사람이 또 죽어. 그래서 요 근처 학교에서는 전부 다 요거 여기도 역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죽은 사람이 또 죽어. 역설이지. 가만히 한 장, 최소한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무심했던 너의 사랑을 위해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서. 우리 나쁜 것들은 전부 세모 표시하고 있죠. 무심한 너의 사랑, 세모.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세모. 이런 부정적인 것들.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너에게 나는 이제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 일단 여기다 전부 다 체크할게요. 뭐뭐 하겠다. 의지적 반복.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기다림은 좋은 건가? 슬픔. 좋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니까 기다림은 좋은 거지. 동그림.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다림을 주겠다라는 말은 너에게 기다림, 괄호, 슬픔,
가치를 슬픔의 가치를 알려주겠다. 요거겠네요.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한방눈 좋은 거 아니야, 세모. 가진 자들에게는 한방눈 너무 좋지. 와,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오, 오늘 스키장 설질 엄청 좋은데? 이러면서. 가진 자에게는 행복이지만 소외된 이들에겐 고통이지. 눈 내리면 걱정이야. 여름보다 겨울이 확실히 괴로워요. 이렇게. 올해는 또 등유값도 엄청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고생하고 있잖아. 기름값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야? 씨, 열받게.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그럼 봄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왜? 슬픔이가 같이 데리고 다닐 것들이니까. 봄눈 동그라미. 그러면 한방눈하고 봄눈은 대놓고 대조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기쁨이 너 굉장히 나쁜 놈이고 재수없고 이기적인 놈이거든. 하지만 난 너 포기하지 않았어. 너랑 같이 가기로 했어. 나쁜 놈이지만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좋은 일 하러 다닐게.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기쁨을 포용하는 슬픔의 자세야. 어쨌든 너는 좋은 놈 아니니까 세모. 슬픔의 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슬픔의 힘 좋은 거죠. 동그라미.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기다림의 슬픔 좋은 거죠. 동그라미. 됐을까요? 네. 크게 뭐 제가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맞아. 삶에 대해선 슬픔이 필요하지. 슬픔은 꼭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야. 근데 단순하게 제 생각처럼 슬픔은 필요한 게 아니야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슬픔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 혹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상들.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 이 시에서는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했고요.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 그러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기쁨이가 이야기를 하나? 아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대화 아니야. 근데 올해 수능 작년이지. 작년 수능 특강에서부터는 누구 부르고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아도 뭐라고 하냐면 요거 대화체라고 해요. 이 시는 대화체 형식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느 누구도 태클 걸 수 없게 작년 수능 특강에서부터 부르면 더 나아가서 명령하면 그것도 대화체라고 봐요. 이렇게 대화체 형식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저는 더 써드릴게요. 뭐라고? 구체적 청자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청자를 설정해 두었다. 얘는 완전 모의고사스러운 말들이죠. 이 시에 나타난 역설적 발상이 있죠. 기쁨은 어쩌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기쁨과 슬픔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역설적 발상. 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내용 확인 살펴보시면 주제 형상화 얘네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 있었어요? 낯설게 하기. 추상적 대상을 의인화했습니다. 말 건네기 방식. 저는 이 말 건네기 방식을 뭐라고 썼었어요? 대화체라는 말을 써줬었죠. 다음 기쁨은 나쁜 거, 슬픔은 좋은 거. 역설적 표현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화자의 태도는 야, 기쁨이 너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돼. 기쁨에게 슬픔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7에서 13행 참다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려 합니다. 14에서 19행 우리 진정한 사랑과 화합이 이루어진 삶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왠지 한 줄이 네 덩어리로 좀 끊기는 게 자연스러워. 이건 누가 정해주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왠지 세 덩어리로 끊는 게 좀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시조 같은 건 네 덩어리로 끊어 있는 게 좀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 그런 걸 음보라고 하고요. 별표 한 반 개 정도. 이 시는 사음보를 반복하고요. 나, 너, 눈길, 너, 나, 니은이라는 의문을 반복하고요. 뭐뭐 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어미의 반복이 있는데요. 저는 앞에다가 두 글자 더 써드렸죠? 뭐라고? 종결 어미의 반복. 이렇게. 슬픔은 나고 이타적인 존재. 기쁨은 너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고 그래서 기쁨이는 슬픔은 긍정적이고 기쁨은 부정적이다 라고 해놨었죠. 요거 잘 물어봐요. 할머니 동사자 소외된 이웃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 잘 물어보고 한방눈은 이 시에서 두 가지 의미 약자에게는 고통과 슬픔, 강자에게는 행복을 주는 존재, 양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는 너를 할 때 누구 데리고 간다라고 그랬어? 봄눈 데리고 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봄눈, 약자를 감싸는 존재. 그래서 좋은 애들 동그라미, 나쁜 애들 세모 표시해 놓은 거 걔네들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학습활동 확인하러 갈게요. 내가 읽은 기쁨이 슬픔에게 작품의 내용 전체적인 것들 정리해 놨고요. 옆에 1번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대화체죠. 정답 5번. 오해하시면 안 돼. 대화 이야기가 오고 가야 대화 아니야. 불러놓고 앉혀놓고 말하면 그것도 대화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혼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잔소리 다 했으니까 우리는 대화를 했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 부모는 다 그래.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지. 하지만 그것도 대화다 라는 것들. 서정갈래. 서정 아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정서를 풀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 시의 화자와 청자를 살펴보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두 글자로 줄이면 주제. 작품에서 작가는 화자와 청자를 설정하여 이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 독자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라고요. 다시 작가는 화자와 청자를 설정하여 이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화자는 나고 슬픔인데 정호승 씨가 슬픔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거 시에서의 화자는 꼭 작가와 일치하는 건 아니다. 라고. 밑으로 내려오죠. 다음 19에서 알 수 있는 청자 누구지? 너. 기쁨. 귤값 깎으면서 기뻐했어. 이기적이지.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았어.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았어. 청자, 너는 어때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다. 옆에 나와 있는 3번 이 시에 제시된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 약자. 근데 우리 아까 두 군데 똑같이 체크했었죠. 누구? 할머니하고 똑같은 사람. 가만히 덮인 동사자. 사회의 약자. 요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필기하기 귀찮으면 훅 요렇게 끌어오면 되지. 이렇게 됐을까? 제가 필기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청자의 행동에 대해 화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너도 슬픔이 될 수 있어 임마.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기다림을 가르쳐 주겠다.
답 없는 자식 포기해야 되나? 아니,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특히 뭐뭐 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서 어디가 있냐? 화자의 태도는 뭐뭐 하겠다 의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작품 제목을 기쁨이 슬픔에게라고 정한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어머, 슬픔이가 기쁨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호기심과 흥미.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역전됩니다. 기쁨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슬픔의 태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이 시에 너무 감동받았어. 오늘부터 슬프게 살 거야. 그러면은 안 돼. 시어와 식구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슬픔이 나쁜 거, 기쁨이 좋은 거지만 이 작가는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 슬픔은 이타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며 작가의 인식, 낯설게 하기, 기쁨과 슬픔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문학작품의 형상화 얘네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7번 문제 풀까 했는데 냅둘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방눈은 위에다가 씁시다. 2 봄눈 1 왜냐? 한방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으니까 가진 자에게는 포근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지만 소외된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존재다. 봄눈은 그냥 좋은 거지. 봄눈 옆에다가 쓸까요? 봄눈 위드 슬픔. 슬픔이 하고 같이 다니는 아이. 봄눈이죠. 한방눈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밑에 이 작품의 주제네요. 주제는 좀 외워주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슬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다 밑줄 긋시다. 이웃과 공감하는 슬픔의 가치를 알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애정과 더불어서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오케이. 다음 3번은 별표 반개 정도인데요. 운율 형성 요소, 운율에다가 체크. 우리 뭐만 찾으라 그랬지? 반복되는 거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뭐가 반복이 되냐?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이렇게 끊어서 사음보. 다음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위에다가 쓸게요. 종결, 어미, 반복. 다음 나, 너, 내리던 눈,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 데리고 슬픔, 눈, 그친 눈길, 너와 함께 거치겠다. 음은 니은의 반복.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다 써 있어요. 사음보 뭐뭐 하겠다 니은을 반복하고 있어요. 요 정도 외워지면 너무 땡큐. 다음 페이지 19쪽에서 이 작품에서 설명하는 것들 사람이 아닌 걸 사람에 빗대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한다. 옆에다가 우리 세 글자로 줍시다. 줄입시다. 뭐라고? 의인법. 의인법 쓰여 있는 거 알죠? 겉으로 보기에 모순된 말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밑에다가 또 쓸까요? 역설법.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이 시에서의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계속 다 나왔던 얘기고요. 요 개념은 중요합니다. 역설과 반어, 역설, 반어, 역설, 영어로 패러독스, 반어, 아이러니, 역설,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궁극적으로 진리, 반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와가지고 선생님한 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죠. 선생님 오늘 너무 잘생겨 보여요. 그건 거짓말이지.
잘생겨 보여요는 말은 되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죠. 그게 반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역설은 그 문장 자체가 말도 안 돼. 반어가 어머 그거 말은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설과 반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찬란한 슬픔, 슬픔인데 찬란하다고, 슬픔인데 트윙클 트윙클 하다고 말이 안 되지. 작은 거인 이런 것들, 외로운 황홀한 이런 것들. 당신이 내가 싫어서 떠나신다면 저는 죽어도 울지 않을 거예요. 나 울지 않을 거야. 말은 돼. 하지만 반대로 얘기했다. 반어. 밑에 서정갈래의 특징, 서정갈래. 가상의 존재인 시적 화자가 있다.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운율이 있다.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여기까지 가져야 완벽하게 되는 거지. 왜 말을 하다 말았을까? 다음 페이지.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읽어보면 너무 좋은 얘기지. 오케이, 패스. 그 다음 쪽에 21쪽. 서정갈래에 대한 빈칸 채우는 거고요. 네, 여기도 빈칸 채워오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됐어. 슬픔이 기쁨에게 여기도 빈칸 다 채워오시는 게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될 겁니다. 왜냐? 이거 해봐야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반복하고 복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자, 시작할게요. 서사갈래예요. 서사갈래에다가 체크. 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풀다, 풀어내다. 사건을 풀어내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갈등이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갈등을 풀어냅니다. 왜냐? 서사갈래에서의 여러분들 대표적으로는 뭐예요? 소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소설인데 옛날에 공주와 왕자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러면 안 돼. 둘 사이에 사랑의 시련도 있어야 되고 악당도 좀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서사갈래의 개념과 하위갈래 몇 군데에다가만 체크 쓸게요.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 실제로 일어날 법한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형상화합니다. 그리고 밑에다 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만합니다. 개연성. 말도 안 되는 거짓말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 둘이서 뭐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초능력자였다거나 막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특성, 특정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서사갈래에선 배경이 중요하구나. 인물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을 의미 있게 꾸며낸 이야기. 꾸며냈습니다. 또 밑에다 써야지. 허구성. 즉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있음직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다. 있음직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다. 설화, 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왼쪽 중요한 개념 있죠. 배경은 엄청 중요합니다. 자, 흔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설은 세 가지가 있어야지. 소설의 3요소 뭐예요?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세 가지를 소설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배경이 인물하고 동급이야. 사건, 갈등하고 동급이야. 그러니까 배경은 중요합니다. 인물, 사건, 배경.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배경은 중요하다. 왜냐?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합니다. 심리와 사건의 전개 방향 암시. 주제를 부각합니다.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현진건이 써놓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혹시 알아요? 김첨지, 인력거꾼. 오늘 장사가 너무 잘 돼. 근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죽어있지. 이야기.
첫 문장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요? 새침하게 흐린 품이 기다리던 눈은 안 오고 얼다만 비만 추적추적 내린다. 이거야.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고 비가 내려. 뭔가 불길해. 이거 사건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는데? 라고 암시하는 거지.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거기에서의 풋풋한 남녀, 소년, 소녀의 사랑 이야기 이런 거 하고 있을 거야? 소나기처럼? 아니거든. 배경은 그래서 중요하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소설의 이해, 소설.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허구적으로 꾸며나간 산문문학이다. 산문문학이라는 말 왜 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산문에 반대되는 게 운문문학인 거고, 운문문학에는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하고 좀 구별이 됩니다. 소설이라는 건요, 줄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산문성. 개연성과 허구성, 무슨 뜻인지 알죠? 개연성, 있음직한 이야기, 허구성, 지어낸 이야기. 진실성, 소설은 허구를 통해 인생의 참된 모습과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 허구성의 반대가 진실은 아니야.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 속에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사성, 스토리가 있어야 돼.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야 돼. 당연히 문학은 예술이니까요. 예술의 한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소설의 3요소 뭐 있었다? 주제, 구성, 문체. 그리고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인물, 배경, 사건. 얘네가 구성의 3요소입니다. 요거 2페이지 조금 있다가 읽을 시간 넉넉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체크하는 것 정도는 좀 외워줘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들 언제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소설은 대립과 갈등의 문학인데요.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어요. 오늘 학원 갈까 말까 속으로 고민하면 내적 갈등. 오늘은 국어 공부할까? 영어 공부할까?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은 오늘 정말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방문을 열고서 공부 안 하니? 라고 물어보면 됐어 알아서 할 거야. 맨날 다 알아서 한대. 인물 대 인물 간의 갈등. 인물 대 사회.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떤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다 머리카락 내놓고 다니죠 학생들. 근데 아랍의 저기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머리 꽁꽁 싸매고 되어야 된다고. 하고 싶은 거 여기에서의 하고 싶은 거에 100분의 1도 못하고 있을 텐데 걔네는 운전도 못하게 하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아무튼 사회가 나를 그렇게 억압합니다. 길동이 벼슬 하고 싶어. 근데 서자죠.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는 종이잖아. 그건 서자도 아니고 얼자지. 얼자. 이렇게. 그냥 용어니까요. 양반과 양반 사이에서의 태어난 첫 번째 자식을 적자라고 해요. 적자. 얘가 다른 여자 만나서 만나서 나면은 서자 혹은 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반과 평민 사이에서 태어나면 서자, 양반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나면 얼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전 하면 맨날 적서차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정확하게는 적얼차별이지. 크게 적서차별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 인물 대 운명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떠돌이, 아버지도 떠돌이. 그러면 아들도 그 떠돌이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날 수 있지.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게 김동리의 영마.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작품이고요. 인물 대 자연 환경에 대해서 비만 오면 마을이 그냥 홍수가 나서 덮쳐져. 그런 것들. 문체의 구성 요소, 주제 구성 문체인데, 문체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영어 사전 찾으면 5번, 6번 쯤에 문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서술, 묘사, 대화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둘이 묶을 거예요. 묘사하고 대화하고. 서술은 서술자가 인물, 사건,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묘사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러프하게 나누면 서술은 사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말해주기,
묘사와 대화는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기, 말해주기, 텔링, 보여주기, 쇼잉. 요거는 인물 제시 방법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말해주기는 직접 제시, 직접 제시. 보여주기는 간접 제시. 이러한 용어들을 쓰니까 어쨌든 고등학교 문학은 용어 싸움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대 일로 오셔도 되는데 괜찮아? 네, 그쵸. 제가 조금 요즘 큰돈 들여서 한번 요거 바꿔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너무 놀라줘서 고마워. 진짜 내가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소설의 인물에 대해서 확인할 거예요. 인물은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 역할에 따라서 주동이냐 반동이냐, 형사와 살인범, 중심 인물이냐 주변 인물이냐, 여주 남주랑 그 여주 남주 친구들, 성격의 개성에 따라 전형적인 인물, 개성적인 인물, 특정 집단을 대표하냐, 길동이처럼 쌩판 저런 애들 없을 것 같은데 이거냐. 성격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평면적, 변하면 입체적인 인물.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인물 제시 방법 간접 제시, 직접 제시고요. 얘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직접 제시하는데 밑줄 그어놓고 같은 제시 방법 찾기. 간접 제시한 거 밑줄 긋고 찾기. 5군데다가 밑줄 그어놓고 인물 제시 방법 다른 것 찾기.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 소설에서의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시점이죠. 시점. 시, 볼, 시, 보다, 점, 점점인데 위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는 위치. 무엇을 보는 위치? 사건을, 인물을 보는 위치. 서술자. 시에선 시적 화자, 소설에선 서술자.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 대리인. 그 말은 서술자는 꼭 작가는 아닌 거구나. 서사 내용과 독자 사이에 개입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화자. 시점의 종류는 1인칭, 3인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툭 끊어서 위에는 1인칭, 밑에는 3인칭. 1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구별하려면 요것만 찾으시면 되죠. 나가 있어. 3인칭에는 서술자 나가 없어. 일단 그렇게 찾아놓고 내가 내 얘기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1인칭 관찰자 나가 나 말고 다른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소설 속에 벌어지는 사건을 저기 바깥의 사람이 보고 있는데 우리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아. 전지적 전지적 완전히 알다 이런 뜻이네요. 완전히 다 알아.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눈에 보이는 것만 표현해 줍니다. 됐고요. 옆에 넘어가셔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이태준의 달밤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슬프고 구슬픈 이야기인 거지. 이게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팔이나 다리 없는 아저씨들 꼭 한두 명씩 있었거든. 이렇게. 그리고 약간 좀 모자란 애들 꼭 하나씩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막 걔네들 깍두기 해놓고 같이 놀아주고 그랬었는데 30년대에는 일제강점기에 약간 좀 아둔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각박한 세상에 너무 살기 힘들어. 적응하기 힘들어. 세상이 너무 힘들구나. 저런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줄 거다. 괜찮나요? 밑에 구성이랑 얘네들은 줄거리니까 조금 이따 읽을 시간 드릴 거고 밑에 확인할게요. 주인공은 황수건이라고 하는 약간 좀 모자란 아저씨야. 그거를 관찰하는 나가 있고 인물의 성격, 황수건의 성격을 드러내는 다양한 일화, 좀 웃긴 사건들이 있어.
에피소드식 구성을 취합니다. 맨 마지막에 달밤이라는 배경이 나타나요. 인물 황수건이라는 사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꽤 세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체크하고 외우셔야죠.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못난이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이러한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같이 못 사는 현대사회의 비정함. 이러한 것들이 주제가 될 거다. 작품 해설까지 같이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재학습 먼저 읽어 놓으시고 시간 되면 옆에 거 조금 더 읽어 보시면 되는데 딱 2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달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섯 되었을까? 배경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성북동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위에다 쓸게요. 일제강점기에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얘네들을 성밖이라고 그랬어. 성밖. 부자들은 성 안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에 살고 있었지. 안타깝지만 요거 조금 가난한 동네야. 그 당시에는.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섯 됐을까? 그날 밤 나는 나 1인칭 서술자.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그러면 관찰한 것만 보여주나요? 아니야. 이 사람은 소설, 이야기를 할 때 관찰, 어디가 있냐? 자신이 관찰한 내용과 그것에 대해서의 생각하는 느낌까지 같이 표현해주는 서술자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표현해준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해야 돼. 신문을 머리맡에 던져놓고 세상스럽게 와 여기 정말 시골이로군 이라고 하였었다. 가난한 동네라고 했잖아요. 뭐 바깥이 껌껌한 걸 보고 시냇물 소리,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황수건에다가 밑줄 주인공. 주인공 말고 조금 폼나는 말 있나? 중심인물. 됐나요? 그리고 또 쓸 거예요. 황수건은 자꾸 누구랑 싸웁니다. 누구랑 싸우냐면 사회하고 싸워. 그렇다고 사회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개인 대 사회의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를 사귀지 않아도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못난이, 단적인 평가.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물 지름길보다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그렇지. 못난이는 서울에서 살면 문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막 돌아다녀. 일도 좀 하고 있고 그 일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아 저렇게 모자란 사람도 받아주는구나. 시골이구나. 그래서 시골이라고 느끼는 거지.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 곳곳에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다니는 때문인지 저 못난이 돌아다닌다. 여기 시골이다.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는 눈에 잘 띈다. 웰컴 투 동막골 봤어요?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여자애들 하나씩 꼭 있었다고. 마을마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대 사람처럼 우둔하면서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고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 정치를 돋워주는 것이다. 내 눈에 황수건이는 어떻게 보여?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럽게. 순박한 시골 정치를 대표하는 애야. 나는 황수건이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어느 정도 긍정적이냐면 돈만 있으면 장사 좀 하죠 했을 때 장사 미천도 좀 되죠. 이렇게 밑에 전개 발단 성북동에서 온 나는 우둔하지만 천진한 황수건을 만나고 발단 부분에서 누구 서술자인 나와 중심 인물 그 다음에 여기 성북동이에요 라고 하는 배경을 소개해 주지.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에 찾아왔다. 예의 없나?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이 댁이 문 안에서 이사 오신 선생님 댁입니까? 이거야.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을 제하고 큰일이나 난 것처럼 건너방 문 안으로 달려들더니 어떻게 보면 되게 예의 없어 남의 집에. 저 사대문 어디? 저 문안 사대문 거리라뇨? 황수건이 한 말이지.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어디서 이사 오셨습니까? 하니 합비를 안 입었으되 합비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본말로 등이나 깃에 상호가 찍힌 겉옷 요 단어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지. 일제강점기구나. 합비는 안 입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유니폼이야 유니폼. 신문을 들고 온 걸 보니 신문 배달부였다. 신문 배달부 황수건의 직업인데 앞에 말이 빠졌어. 보조 신문 배달부. 원래 신문 배달부한테 요만큼 구역이 정해져 있어.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알바처럼 너 요만큼은 네가 담당해라라고 해서 떼준대. 거기 몇몇 집만 배달하고 있는 애인 거야. 그렇소. 신문이요? 그런 걸 사흘이나 저 건너 쪽에서만 가서 찾았었죠. 이런 얘기를. 분명히 주소 줬을 거야. 그 집에 새로 신문 넣어줘라. 그런데 사흘 동안 헤매다가 온 거야. 확실히 애가 좀 모자라게 모자라. 게다가 제기하면서 비속어도 사용하고 있고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감 넘치네. 현장감 주는데 저렇게 비속어를 쓰는 걸로 봐서 대충 어떤 애구나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욕하고 거친 말 쓰면 안 돼. 바르고 고운 말. 신문을 방에 떨어뜨리면서 됐고 옆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 나와 황수건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합비, 유니폼을 입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정식으로 채용된 배달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황수건이의 소원은 정식 배달부가 되는 게 소원이야. 이 말은 좀 별론데. 그런데쇼. 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사고 와 계십시오? 야, 너네 집 왜 이렇게 작어? 큰 집에서 살지? 가난해? 내가 알면 요 아래에 큰 기와집이 많은데요. 말이 너무 황당스러워서 그의 생김새를 보니 우선 눈에 두드러진 것이 빡빡 깎은 머리. 우선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 보통 이상으로 크다라는 정도로 골이 크다. 머리가 커. 그런데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머리 그냥 그려보는 거지. 머리가 큰데 옆으로 커. 이렇게 빡빡이 머리.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참느라고 수고했어. 황수건에 대한 외양 묘사. 요 정도면은 간접 제시.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어떤 성격이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기고 뒤에 몸이 나오는데 머리에 비해서 가느다란 팔다리라고 나올 거거든.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 수건이 이렇게 생겼어.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라고 하면서 어머 세상에 나는 어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상대방에게 대하고 있어. 이렇게.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휘죽거리면서 머리쇼 이게 제 일인데쇼 하고 금방 물러서지 않고 목을 빼어 방안을 살핀다. 어떻게 보면 예의 없어. 그랬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요 이 동네에 사는 황수건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수건이야 수건. 능청맞고 넉살 좋은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얘도 역시 어떻게 간접 제시해주는 거지. 못난이에요 라고 대놓고 얘기해주면 직접 제시고 나도 깎듯이 내 성명을 댔다. 또 싱글벙글 하면서 싱글벙글해.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이름 댔을 때 저쪽에서 이름 대주고 소개해주는 사람 되게 오랜만에 아마 거의 처음 만나본 사람일지도 몰라. 수건이한테. 그게 너무 반가운 거야. 자기를 사람 대우 해주니까. 대겐 개가 없구만입쇼 라고 한다. 옆에 보면 황수거의 첫 만남에서 나의 태도는 어때요? 깍듯하게.
우둔하여 못난이 면모가 있지만 천진하고 순박한 시골 정치를 돋워주는 인물이라고 여기며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건이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왼쪽으로 넘어오죠. 서술자와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 확인.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써드렸죠. 관찰도 하고 느낌, 생각하는 것도 서술해주고 둘 다 한다. 황수건이에 대해서 정확히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다 쓰자.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서 중간중간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수건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건너들은 이야기도 해줄 거야. 발단 부분에서는요, 뭐 합니까? 배경, 등장인물 소개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건 됐고. 황수건이의 특징, 못난이, 우둔하면서 천진스러운 눈, 순박한 시골 정치를 들여다보고 머리가 엄청 크고요, 짱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옆에 3번 황수건에 대한 나의 생각. 누구 생각? 나의 생각. 황수건이 딱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 저 못난이. 이렇게. 못난이라는 말은 좀 귀엽지 않아? 이렇게. 아유, 이 못난아. 에이, 병신아. 이것보다 훨씬 낫지. 그 병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개 키우십니까? 아니, 없소. 했더니 그까지 개 두지 마십시오. 남의 집에다가 개 키우라 마라 얘기하지. 왜 그렇소? 물으니 신문 보는 집에요,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재미난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이 동네 은행소에 당기는 집인데 망하지만한 한계가 있는디요. 와,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 합죠. 나보고 개 키우지 말래. 왜? 자기 신문 배달하는데 힘드니까. 막 깨물려고 덤비는걸요.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이 난다. 천진난만한 때문에 웃고 있죠. 더욱 신을 내. 왜? 수건이는 순간 판단해서 내 이야기 들어주는구나. 웃는다. 내 이야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이 난 거지. 그놈의 개 그저 한번 양떡 짝 싸대기 한번 때려야 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르 뜨는 걸 보니 여기 보세요.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서 반비례로 잡고 가느다랗다 라고. 아까 진짜 수건이 엄청 잘 그렸죠. 황수건의 외모에 대한 묘사. 아유, 어서 고날 텐데 가서 자시오.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면서 이 선생님, 참 이 선생 편안히 주무십시오. 근데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립시오 하고 돌아갔다. 뒤에 얘기가 나올 거지만 수건이는 어머니하고 살고요. 수건이 어머니하고 형하고 형수하고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건이가 있고 결혼했어. 아내가 있어. 이렇게. 놀랬어? 이렇게. 이게 원래는 동생인 것처럼 나오는데 형인 것 같아. 이게 느낌이. 그 이유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더 슬픈 얘기, 나중에 부인이 도망가.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 분명히 신문 몇 시쯤 도착해야 돼. 한 6시쯤 7시쯤 도착해야 돼.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어섰다. 오늘은 왜 그렇소? 물었으니 아이, 자연 그렇죠. 아이, 원래 그래요 라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딴 집에서도 수다 떨다가 늦었구나. 자기는 원래, 자 여기 보세요. 황수건에 대한 체크. 요약적 제시, 말하기 방식. 말하기 방식에 우리 한마디 더 써줄 수 있죠. 뭐라고? 직접 제시. 이 학교 삼산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 아니야, 잘렸어.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 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다. 저희 집에는 양친과 엄마 아버지 형님 내외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7이다.
저희 아버지, 저희 형님 이름은 뭐고 자기 이름은 황씨인데 목숨수 세울 건 그래서 황수건. 그런데 얼라들은 나를 보고 노랑수건이라고 놀려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호 집집마다 노랑수건 하면 다 자긴 줄 알리라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뭐 저 이 동네에서 엄청 유명해요 이렇게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자랑 아니야. 얘가 유명한 이유는 모자라서 유명한 건데. 근데 다른 집에도 신문 갖다 줘야 되지 않소? 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나간다. 왼쪽으로 살펴볼게요. 황수건이 어때? 엉뚱한 짓 하고 다니지. 개와 관련돼서 내가 신문 배달하는데 힘드니까 개 키우지 마라. 어떤 일이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한다. 애가 좀 단순해. 다에 나타난 거는요. 다의 서술 방식 어때요? 온통 나와 황수건의 대화. 간접 제시라 그랬죠? 이런 대화 부분들 여러분들 소설 읽으면 어떻게 해? 그 장면을 좀 상상하지 않나? 머릿속에서 얘는 어떤 자세로 얘기하고 나는 어떻게 앉아있고 이런 생각해야 돼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소설에서는 간접 제시 엄청 좋은 것만 있네요. 반면에 소설에 있어서의 사건 진행 혹은 사건 진행 속도를 늦춥니다. 사건 전개가 빨리빨리 안 돼. 그러한 단점도 있다. 라는 것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라에 나타난 서술 방식은요. 네,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라에서는 요거. 황수건의 내역에 대한 요약적 제시, 말하기 방식. 그래서 33쪽 오른쪽을 보시면 황수건의 내력을 직접 제시합니다. 요약적 제시. 사건 속도, 사건 전개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등장인물 사이의 독자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만 더 쓸까요? 다 대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오늘 다른 건 기억나지 않으셔도 직접 제시, 간접 제시에 대한 것들은 꼭 확인하고 주무셔야 될 거예요. 왼쪽 황수건에 대한 정보 다 알고 있고요. 다와 라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간접 제시, 직접 제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윗글 다에서 나타난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라에 제시된 인물 설명 제시 방법과 같은 것 찾기. 서술자 나의 역할. 서술자는 허구적 대리인.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작가의 태도나 사상을 반영하고 실제 작가는 아니다. 이 소설에서의 서술자는 나고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를 서술해서 황수건의 성격을 제시하고 그러한 황수건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비정함에 대해서도 얘기해 준다. 다음 페이지 34쪽. 우리 집에선 그까지, 우리 집 가족들 아내를 비롯해서 그까지 반편이, 다른 사람 눈에는 반편이야. 옆에 반편 보세요.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 반편이, 8푼이 이런 것들. 8푼이면은 뭐예요? 할푼. 1푼이면 1%야. 어유 이 8푼아 라고 물어보면 아유 평균 지능의 8% 자식아. 요 정도의 느낌인 거지. 우리 집에선 그까지 반편이 뭘 그렇게 대꾸를 하냐라고 하는데 나는 그와 짓거리는 게 좋았다. 그에 대해서 호의적 반응이 있습니다. 호의적 반응. 나는 수건이 좋아해. 마음에 들어? 뭐 어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수다스러워.
그와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 남는 게 없어. 나한테는 그가 재미있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걔랑 얘기하고 나면 남는 건 없지만 유쾌해.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무슨 일만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성의 있게. 그러니까 수건이가 또 나한테 와서 엄청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얘기 잘하고 말 잘하는 애들보다는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지 않아? 이렇게.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게 아니라 무슨 대화를 할까 말했었다. 아, 대화의 소재가 떨어질 때가 있었다. 그러면 그는 나보다 빠르게 이야깃거리를 잘 찾아냈다. 뜬금없이 5, 6월인데 겨울에 먹는 꿩고기 잘 먹냐? 양복은 저고리 먼저 입냐? 바지 먼저 입냐? 소와 말을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기냐? 아무튼 그 얘기거리를 취하는 방면은 기상천외하게도 여간 범위가 넓지 않았다. 아, 걔는 이야기 소재를 아무 데서나 이상한 거를 막 가져옵니다. 어때? 엉뚱하지. 그래서 옆에 9번 문제. 황수건의 성격을 쓰세요. 엉뚱하다 쓰면 됩니다. 옆에 9번 답 엉뚱하다 이거죠. 9번 답 엉뚱하다. 계속 볼게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 평생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더니 아, 그가 말하기로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 배달이 한 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다. 원 배달부 너무 꿈이 소박하지 않아? 소박한 소원. 그렇지.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주는 걸 배달하고 월급이라고는 원 배달부에게 3원 받는 터라. 대충 봐도 적은 금액이죠. 황수건의 고단한 삶의 현실. 월급을 20여 원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다고 했다.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고 은행소의 그 개도 무서울 곳이 없겠다라고 했다. 이거 얘 소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땐 되게 하찮지만 수건이한테는 엄청 진지한 소원인 거야.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신문사 사장쯤 되고 그러면 원배달부 할 것도 없고 은행소 다니는 걔도 상관할 줄 없냐? 상관 안 해도 되지 않냐? 했더니 눈이 동그래져. 아, 그런 소원도 있구나. 딴엔 그렇겠다라고 하면서 경란, 어려운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했다고 무릎을 치듯이 가슴을 쳤다. 그런 소원이 있구나 이거죠. 성격 어때요? 확실히 좀 모자란 것 같다. 이렇게. 그러나 신문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꽂혔어. 원배달부의 마음이 박힌 듯 하루는 바깥 마당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면서 들어왔다. 이 선생님 계십시오. 저 내일부터 원배달이 올시다. 오늘 밤만 자면 입쇼 하면서 정직원 되는 거야? 자세히 물어봤더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 입고 방울 떨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합니다. 라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고 나한테 어떻게 자랑하러 온 거지. 그러면서 또 학교 선생님이 나를 수건이가 가르쳐. 뭐라고? 사람이란 게 저기 뭐든지 끝을 보고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 라고 나를 가르치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게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겠지? 출세하는 것처럼 마음에 진실로 즐거웠어. 확실히 수건이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 내일 저녁에 배달복 입고 방울 차고 와서 출렁거리는 걸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기대가 두근두근. 황수건에 대한 나의 태도는 수건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수건이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며 호의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상한 데서 이야기거리 찾아와 엉뚱이. 저는 원배달부가 소원이에요. 소박하고 욕심이 없어. 소설의 전개, 소설의 구성 방식은요. 그냥 나온 김에 쓸까? 소설의 구성은 뭐부터 시작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요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제 아까 발단했고 이제 전개 부분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느낌? 이런 느낌. 뭘 그린 거예요? 갈등의 정도를 그리는 겁니다. 전개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단계입니다. 밑에 말보다는 이 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위기죠. 됐고 됐어.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돼서야 해가 지기 전인데, 해도 지기 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제 시간에 방울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헉! 수건이다. 어디 보자. 방에서 뛰어나갔는데 어머?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어선 사람은 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배달원이 바뀌었죠. 수건이 잘렸어. 그 전에 사람 어디 가고 당신이요? 물으니 제가 성북도 맡았습니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 맡았소? 픽 웃으며 그까지 반편이 어디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려다가도 똑똑하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반편이 주변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죠. 원 배달부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똑똑하지 못해서 이런 거지. 그냥 보조 배달부라도 좀 계속 시켜주지. 이렇게.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어?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걸요.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니 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 안에 다니지만, 사대문 안에 다니지만 그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헉, 어머, 어떻게 수건이네 집을 일부러 찾아본. 왜? 수건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있으니까.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나는 수건이 좋아해. 연민이 드러나죠. 세상 사람들하고 수건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한데 수건이는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누루, 황, 수건, 성인 황씨라서 온 동네에서 유명은 했다. 어떤 식으로 유명했을까? 노랑수건 하면 황수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살. 저기 노란수건 알아요? 노란수건? 아, 사람들 표정 다 이래. 뒷말은 없었겠. 아, 바보. 이런 식의 느낌인 거지. 오래 산 사람은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차츰 알았다. 내가 보기에도 그에게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스운 일화, 황수건의 천진하고 모자란 인물 때문에 벌어진 일들. 아, 맞아. 이 소설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에피소드식 구성이었지라고 확인해 보면 되겠죠. 삼산학교 급사 옆에 뭐예요? 그냥 잔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있을 때 삼산학교에서 남겨놓은 버린 일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 말을 옮겨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해요? 간접 인용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지. 그걸 보완해 주는 거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겨서 교실에 들어갔을 때 손님이 오면 의례 손님을 앉히고 자기도 걸상을 떡 갖다가 마주 놓고 앉아서 자기식의 만담산매로 빠지는 것인데 학교에 손님이 오면 예 앉으세요 하고 자기도 이렇게 앞에 앉아서 계속 말 걸어. 이렇게. 한 번은 도학무관에서 시학관 관내의 학교 시차를 맡아보던 고등관인데 꽤 높은 분이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장학사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학교 이렇게 잘 굴러가나 보러 오는 것들. 요즘도 그러나 옛날에 장학사 온다 그러면 학교 청소를 시켜. 아무튼 그냥 높으신 분이다. 학무관에서 시학관이 나온 걸 이따위로 대접을 했다.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을 할 수는 없고 자꾸 앉아서 일본말을 연습을 한다. 아하 센세이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아하 아메가 후리마스 육개가 후리마스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옆에 뜻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가 옵니까?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까? 시약관도 인정. 사람이라 처음에 웃긴 친구구만. 한번 그냥 웃어줬어. 그런데 10번 20번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가 옵니까? 눈이 옵니까? 이 얘기를 앞에 앉아서 20번씩 하고 있어. 열받지.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수건이가 하는 일은 뭐야? 시계 보고 가서 종 치는 게 하는 일인데 이 사람하고 떠드니라고 종을 안 쳐. 선생님과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까 하는 편이었었다. 원배달부의 사건의 전말은 어쨌든 마지막에 황수건이가 보조 배달부 부저 자리를 잃게 되었다. 아,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다. 수건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건이 보고 반편이래. 수건이 이름 들으면 먼저 웃고 대답해. 아예 나타난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 엉뚱한 성격, 모자란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교과서 소설이라는 게 그래. 아 이거 너무 긴데 언제 끝나지 하다 보면은 끝나는데 얘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하고서 좀 쉴 거야. 조금만 힘내. 근데 다음 소설도 긴데. 그날 수건이는 선생님들에게 단단히 몰리고 혼나고 다시는 안 그러겠나라고 했으나 여기 봐.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쫓겨나고 만 것이다. 아까 수건이는 자기 이야기할 때 그냥 선생 하나랑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잘린 거지. 그는 너네 셋이 다르는다 라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 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날에는 옛날부터 섹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했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 달아났으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달아나는 섹시가 있을걸. 어머 내 섹시 도망가면 어때. 이 말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바보지.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횡그레졌다. 체크. 어리숙하고 순박한 면모. 바로 이런 것이 뭐예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혹은 심리를 제시하는 그치 간접 제시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바삐 하학을 시키고 집에 갈 요령을 애들 빨리 집에 보내놓고 빨리 내가 집에 가야 돼. 50분에 치는 종을 20분, 30분 만에 치다가 쳤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하루는 그를 거의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계시오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너무 반가웠다. 호감이 직접 드러나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을고 잘 옵쇼? 배달 감독이 된 듯 물어온다. 잘린 주제에 뭘 물어보는 거야? 잘 오. 늦지는 않고요. 일찍이 제때마다 꼭 오죠. 당신이 돌릴 때마다 3시간은 일찍 오고 날마다 잘 옵니다.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왜 이런 거 물어볼까? 신문 배달 잘못하면 고자질하려고.
그래서 개 자르게 하고 자기가 그 자리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봐라. 그냥 신문사에다가 대뜸 일러바치지. 신문 잘린 거에 억울하고 질투심이 느껴나죠.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그런데쇼 쌤, 왜 그러고 삼산학교 말인데요. 삼산학교에서도 잘렸으니까 수건이 대신 일하는 애 또 고용했을 거잖아. 네. 등치가 크고 엄청 힘도 세 보여.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조금 센 게 생겼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은근한 말씀으로 희죽희죽 부리면서 제가 거기 삼산학교에 다시 취직하려고요. 운동을 했죠. 어떻게 운동을 하죠? 그 날마당 사무실로 갔죠. 다시 써달라고 쫄라대고요. 그랬더니 그 새 급사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데요. 이 녀석이 막 불끈댑니다. 승질을 냅니다. 그래서 한번 싸움을 해야 될 텐데 그 녀석의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덤벼들죠. 그렇지. 못 모르고 들었다가 매만 맞지. 자, 첫 번째, 수건이는 내가 힘이 딸려서 학교에서 잘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엉뚱한 성격. 요 대사는 중요해요. 그렇지. 못 모르고 대들었다가는 매만 맞지 라면서 황수건이 하는 말에다 맞장구 쳐주고 있는 거지. 나는 수건이가 하는 말에 대해 동조하며 추임새를 넣어준다. 수용적이고 호의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수건이 옛날 소원은 뭐였지? 원배달부. 지금 이제 소원은 삼산학교 다시 들어가는 거. 자, 이에 드러난 수건이의 성격은 아내가 달아나는 농담을 진짜 믿습니다. 남의 말에 잘 속고 천진하고 순박한 성격. 차에서 드러나는 성격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엉뚱한 성격.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의 역할 별표.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의 역할은 외웁시다. 모자라지만 순수하고 천진한 황수건의 인물됨을 부각해줍니다.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걔가 힘이 센지 안 센지 알고 싶어. 시험을 해봐야 돼. 막상 가가지고 실제로 주먹 다짐을 하는 거는 아니고 학교 앞에다가 어쩌냐기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가 삼산학교 대문에다가 놨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졌는데요.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렸는지 번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걸 못 봤거든요. 내가 한 것처럼 낑낑대서 굴려서 치웠으면 한판 붙어보고 들어서 치웠으면 붙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못 봤대. 황수건이 어때? 어리숙한 모습인 거지. 사실은 그 사람하고 상대가 되나?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뭔가 생각난다라든지 손뼉을 딱 치면서 근데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 찾아온 건 댁에서는 우두를 넣지 말라고 왔죠. 우두,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소에서 뽑은 면역물질 이런 것들. 우두를 넣지 말라니 왜요? 마마가 다닌다고 천연두가 다닌다고 모두 우두를 넣는데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집니다. 자기 팔을 걷어붙여서 우두짜리를 보이면서 이거 보십시오. 저도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어섰죠.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수건씨 팔다리 가늘어. 이렇게.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니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여기 빨간색 체크. 그거 내가 생각해 놨었죠. 이거지. 근거가 없다 일단. 우두 접종하면 며칠간 약하게 천연두를 앓게 돼서 기운이 없어지는 걸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지 사례 하나만으로 확대 해석했다. 요거를 또 어떤 학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사례 하나만으로 우두를 맞으며 근력이 줄어든다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윤금보라고 기운이 장산됩쇼. 뭐야 갑자기 천연두 얘기하다가 삼산학교 그 녀석도 우두만 넣으면 무서울 게 없는데 그걸 모르겠거든요.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뜬금없이 동문서답하고 있다. 횡설수설하고 있다. 근데 우두를 맞으면 근력이 줄어들어서 힘드니까 맞지 마세요라는 건 나 걱정해주고 생각해줘서 온 거야.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와 주니 아주 고맙소 라면서 그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있지. 그냥 흐리멍텅한 색깔. 벙긋거리면서 머리를 긁었다. 천진난만하고 순박하다. 바로 이런 게 역시 간접제시지. 그래, 삼산학교 다시 들어가기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돈만 있으면 누가 그런 고용이 노릇을 하셔.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하는데요. 장사? 아이 그럼요. 방학 될 때까지 참외 장사하고요. 가을에는 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갑죠. 삼산학교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허풍스러워. 사실 애들이니까 수건이 놀리면서 말 걸고 뭐 이렇게 쿡 찌르고 그렇게 했겠지. 그거를 이제 자기들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를 선생보다도 낮게 친다고요. 그래서 나는 우! 돈 3원을 주었다. 이 3원이면 어느 정도예요? 수건이 보조 배달부 했을 때 한 달 월급 주는 거야.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닐지 몰라도. 그의 말대로 나의 애정과 연민이 있죠.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하라고. 돈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정말 우와. 오른쪽. 수건이에 대한 나의 태도, 수건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이 드러납니다. 따스한 인간성을 긍정하고 진심으로 동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겠죠. 됐을까? 많지도 않은 돈인데 그 3원을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뛰어나갔다. 순박하고 천진한 성격. 이튿날 선생님 잡수라고쇼 하면서 나 없을 때 참외색에 갖다 놓고 갔었다. 나에 대해 고마워. 또 요런 건 잘 배웠네. 애가 개념이 있네. 이런 것들. 황수건의 성격. 새 급사의 근력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 엉뚱이.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없어진다. 여기 대전제의 오류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어리숙한 성격. 장사하면 성공할 거야. 허풍스러운 성격. 큰 돌멩이를 통해서 아유 이 바보야 어리석은. 돈 3원을 통해서 나의 애정과 연민. 참외생에는 황수건의 고마움 표시. 이런 거죠.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서 위기 부분은 극적 반전의 계기가 제시됩니다.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고 갈등 심화가 고조가 됩니다. 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쉽게 나오죠. 수건이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정답 3번 동문서답. 밑에다가 하나만 더 쓸까요? 횡설수설. 확실히 사람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저는 인간 세상의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는 말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인생 조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야. 이렇게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대화가 뜰 때 있지. 그때 잘 참아야 돼. 그때 꼭 참고 말하지 마.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니면. 대부분의 실수는 그런 때 하거든.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웃고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이렇게. 그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정이네요.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과.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날 때 다 됐습니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아, 나한테 돈 받아가서 장사했는데 우리 집에 안 와. 왜? 미천 다 말려 먹었단 얘기지. 들으니 역시 간접인용이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들을 거야.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장마가 들어서 미천만 까먹고, 더 놀라운 것은 일단 첫 번째, 장마가 들어 미천 까먹었다. 더 놀라운 건 진짜 그의 아내가 달아났어. 어머 세상. 저희들끼리 금슬은 괜찮지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난 거라고 했다. 동서면은 누구예요? 형의 아내야. 그러니까 황수건의 아내 입장에서의 보면 남편 형의 아내야. 우리는 보통 형님이라고 하지. 이렇게. 동서가 못 살게 굴어서 달아난 거라고 했다. 남편이 난 같으면은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황수건의 아내도 알고 있어.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다. 평생 동서 밑에서 살아야 할 생각을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거라고 했다. 요약적 제시, 말하기 방식. 그런데 요 며칠 일인데 한 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 찾아왔어. 웬 포도를 큰 것 대여섯 송이를 일단 포도 체크.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왔어. 급하게 포도를 구해서 왔어.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었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건이가 이렇게 포도 갖다 줄 사람은 사실은 성복동에 나밖에 없어.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 멱살을 짚고 움켜나가. 수건이 포도 훔쳐왔구나.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없이 못하고 끌려나갔다.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 훔쳐온 것을 즉각 한 번에 알아차렸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자, 생각할까요? 포도는 누구의 애정? 수건이의 애정. 포도값은 누구의 애정? 나의 수건이에 대한 애정이지. 대신 물어주는 거니까.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아끼면 똥되죠.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 오래 굴려 먹었습니다. 포도를 은근한 순정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결말 부분이에요. 갑자기 확 하고 마무리가 되는 느낌.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체크.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서 밝은 빛이 비단을 깐 것 같았다. 이거 기억나요? 시작할 때 인물사건 배경에서 배경 중요해요라고 했었잖아요. 그 중요한 배경이 나오는 데가 이제 여기예요. 감각적인 배경 묘사 너무 아름다워. 황수건의 비참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포도원을 올라오는데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미다 까닭게 이미키가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라는 일본어 노래였었대요. 술 마시고 눈물이 납니다.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역시 수건이다워. 이제 뒤에 보면 큰 길이 좁다는 듯 휘청휘청 내려왔다. 수건이 갖다 썼다. 이렇게. 길이 요렇게 있고 여기 이제 포도밭이 있고 누가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내려와. 한 손에는 담배 피면서 나는 요렇게 가다가 수건인가? 라고 말 걸려고 했는데 어머 나한테 내가 아는 척하면 좀 민망할 사건들이 있지. 참외값 날려먹은 거라 포도 훔친 거라. 그래서 얼른 옆으로 그냥 숨어버려. 이렇게 내가 수건인가? 아는 채 하려고 했는데 그가 날 보면 무안한 일이 있을 걸 생각하고 길 아래 몸을 감췄다. 무안해 하지 말라고 수건이에 대한 나의 배려.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면서 하늘의 달만 쳐다보면서 그 노래는 이상을 외우지도 못하는데 역시 수건이답죠. 첫 두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도 본 적 없는 어머 담배를 다 뻑뻑 빨면서 지나갔다. 담배 피면 뭐 기분이 좋아지나? 담배는 아예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약하고 똑같아. 응? 빨간색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하였다. 여기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달밤이에요. 그래서 소재의 의미 포도 달밤 일본 노래 됐고 달밤의 의미와 기는 전체적으로 빨간색 네모 쳐놓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정적이고 애상적 분위기. 수건이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웃기면서도 애처롭게 느껴지. 나의 연민의 정서도 드러나고요. 수건이가처럼 불우한 시대의 정황과 천진한 성격이 대비를 이룹니다. 황수건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두운 밤과 같이 힘겹지만 환한 달빛이 비치는 것을 통해 결말이 비극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교과서 중에 유일하게 이 출판사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여기 앞에 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 더 얘기해 줬다. 절정 부분에서는 결말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절정, 갈등이 최고죠. 주제가 선명하게 결말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결말 부분은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갈등이 해결되고 잘 되든 못 되든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라는 같다. 주인공이 죽어도 결말이고 악당이 죽어도 결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후딱후딱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엄청 자세히 했거든요. 내가 읽은 달밤 빈칸 채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패스. 황수건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오지랖 넓고 주제 파악 못하고 모자란 말하고 구치성 좋고 대화 소재 풍부하고 착하고 순박하고 은혜에 대해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 두 페이지. 그래서 성북동 사람들은 수건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수건이, 반편이, 모자란 사람, 놀림 대상, 웃음거리. 밑에 이 작품의 서술자를 이해해 봅시다. 일단 기억합시다. 뭐예요? 주변 인물이 되어 사건을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 이 작품의 서술자는 나. 사건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야기 속에서 주변 인물로 등장해 주인공의 삶을 관찰하여 전달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드러냅니다. 서술자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은근히 별표. 말은 이렇게 나오겠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알지 못해.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해. 수건이의 불행에 몰입되는 것을 막아줘. 더 호기심 갖고 집중하게 해. 다 모르니까 얘기 더 해주나 집중하게 되겠지. 참고 자료로 소설의 시점과 거리, 요게 은근 중요한 개념이죠. 보여주면 서술자와 독자는 멀어지지만 독자와 인물들 사이는 가까워져. 왜? 걔가 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말해주면 서술자와 독자 사이는 가깝지만 독자와 인물 사이는 멀어질 겁니다. 제가 다 제에 대해서 얘가 다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얘랑 나랑은 가깝지. 다 얘기해주니까. 하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할 게 없거든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수건이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그냥 잘 대해줍니다. 끝. 다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 글의 주제 경쟁력이 모자라 밀려나고 소외된 사람을 공감과 연민, 동정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대합시다. 모자라도 같이 삽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작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본인이 받는 임금과 조선인이 받는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고 실업자, 거지, 가난한 사람들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 사대문 안쪽만 서울이라고. 성북동은 사대문 밖이야. 시골로 간주되는 변두리지. 가난한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합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해줬던 거, 당시엔 가난한 동네였어요. 이 글에서 성북동은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사대문 안과 대비됩니다. 시골이고요. 30년대 가난한 조선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식민지 근대의 그늘과 변두리의 고달픔을 잘 드러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청담동 이런 데에서 수건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청담동에 수건이 나타나면 알고 보면 아빠는 엄청 부자일 수 있어. 그냥 애가 좀 들떨어졌을 뿐. 이런 거겠지. 수건이가 겪는 30년대라는 시간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해 봅시다. 별표. 그런 거야. 조선인 사람들은 수건이를 바보 취급하고 모자라게 생각하는데 외놈들은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봤을 수 있어. 이렇게.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살기 힘들었지. 수건이는 더 힘들었을 거야. 사는 게. 수건이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황수건의 내적 갈등과 아픔을 느꼈겠죠. 됐고. 다음 페이지. 밝은 달빛 사케와 나미네 가다메이가 획들여서 어쩌고 저쩌고. 맨 마지막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 하였다. 달밤이라는 배경은 달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의 비극적 이야기를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다시 체크 지나치게 애상적으로 느끼는 걸 막아줍니다. 여운을 줍니다. 서술자의 연민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서정적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외워놓는 걸로 합시다. 밑에 나와 있는 홍계월전은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혹시 들어간다 라고 확인하면은 그때 체크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단 정지 딱 10분만 쉬었다가 시작할게요.